대구 새벽 6시, 얼어붙은 신호등 앞에서 맨발의 소년이 사탕을 팔고 있습니다. 5살,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 하지만 그 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사탕 하나가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탕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아들만이 알던 비밀 레시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쳐준 적 없는 레시피, 죽은 아이만 알고 있던 레시피. 도대체 이 길거리 소녀는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는 상실, 비밀, 그리고 운명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고 매 장면마다 당신의 심장은 멎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가족은 피보다 깊다는 것을.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구 동부 새벽 6시 42분. 겨울 안개가 도로 위에 낮게 깔리고 냉기가 폐를 찔러 넣는다. 신호등 앞 작은 발이 얼어붙은 보도블록을 딛는다. 신발이 없다. 양말조차 없다. 피부는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랐고 발톱 밑은 검게 멍들어 있다. 서토미 5살. 그 아이는 죽은 사람처럼 움직인다. 차들이 멈출 때마다 토미는 창문 앞으로 다가간다. 손에는 작은 것 하나가 쥐어져 있다. 사탕. 아니 정확히는 조청으로 만든 수제엿. 노르스름하고 작고 표면에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집에서 만든 듯한 그 엿은 빛에 비춰지면 반투명하게 보인다. 사탕, 드실래요? 토미의 목소리는 기계적이다. 감정이 없다. 그냥 반복한다. 마치 누군가가 가르쳐준 문장을 그대로 외우듯이. 그 목소리 뒤에는 배고픔, 두려움,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무언가가 섞여 있다. 첫 번째 차, 중년 남자가 창문을 내린다. 토미를 본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리며 창문을 다시 올린다. 두 번째 차, 젊은 여자가 고개를 돌린다. 본 척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차,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토미는 다시 인도 끝으로 물러선다. 그리고 숨을 쉰다. 가쁘게, 불규칙하게. 그의 입술은 갈라져 있고 눈괴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있다. 추운 게 아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은 것이다. 그 순간 SUV 한 대가 급정거한다. 타이어 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안개 속에서 파란색 차체가 드러난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린다. 최설아, 49살.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손은 떨리고 있다. 숨이 멎은 것처럼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다. 눈은 토미에게 고정되어 있다. 아니, 정확히는 토미가 들고 있는 그 사탕에 고정되어 있다. 설아의 입술이 떨린다. 눈가가 붉어진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흐르지 않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그 사탕, 그 모양, 그 색깔, 그 손가락 자국. 불가능하다. 설아의 머릿속에서 10살 된 기억이 폭발한다. 아들 윤수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엿이다. 그 아이가 죽기 일주일 전 부엌에서 깔깔 웃으며 조청을 끓이던 그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는 엄마 손을 잡고 말했었다. 엄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엄마만 알아야 돼. 그 레시피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윤수도 설아도 단둘이서만 나눴던 비밀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그걸 들고 있다. 설아는 무너질 것 같은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톰이 앞으로 다가간다. 그녀는 무릎을 꿇는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무릎을 파고들지만 느껴지지 않는다. 어디서 이걸 배웠니? 설아의 목소리는 갈라진다. 목구멍이 조여 온다. 토미는 뒤로 물러선다. 겁에 질린 눈빛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 여자가 위험하다고. 말해줄래? 누가 이걸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어? 설아가 손을 뻗는다. 토미는 더 뒤로 물러선다. 그의 손에서 엿이 떨어질 뻔한다. 설아는 눈물을 흘린다. 이번엔 참을 수 없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제발 말해줘. 토미는 입을 연다. 목소리는 떨린다. 아저씨가 가르쳐줬어요. 어떤 아저씨?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팔면 밥 줄 거라고 했어요. 설아의 심장이 멎는다.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엿이다. 이 불가능한 죽은 아들만이 알던 레시피로 만들어진 이 엿이다. 설아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낸다. 손이 떨려서 뚜껑을 열기 힘들다. 토미에게 건넨다. 토미는 처음엔 거부하지만 결국 받는다. 그리고 미친 듯이 마신다. 물이 입 밖으로 흘러내린다. 배고프지? 토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그의 눈에도 맺힌다. 설아는 토미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얼음장처럼 차갑다. 나랑 같이 가자. 밥 먹자. 토미는 주저한다. 설아는 그 망설임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본다. 윤수도 처음 낯선 사람과 말할 때 그렇게 경계했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할게. 그냥 밥만 먹고 돌아가도 돼. 토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설아는 그를 차에 태운다. 시트에 앉은 토미는 너무 작아 보인다. 그의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다. 왼쪽 소매 끝에는 헝겊 조각이 매달려 있다. 그 헝겊은 이상하게도 깨끗하다. 마치 무언가를 싸고 있었던 것처럼. 설아가 운전을 시작한다. 그녀는 백미러로 토미를 본다. 그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다. 표정이 없다. 그냥 텅 비어 있다. 그때 설아의 눈에 뭔가 보인다. 토미의 목 뒤 헤어라인 아래 작은 흉터가 있다. 초승달 모양이다. 설아의 숨이 멎는다. 윤수에게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정확히 같은 위치에, 정확히 같은 모양으로. 설아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준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든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는 생각을 멈춘다. 생각할 수 없다. 지금은 식당에 도착한다. 작은 해장국집이다. 새벽부터 문을 여는 곳이다. 설아는 토미를 데리고 들어간다. 주인 아주머니가 그들을 본다. 토미를 보고 얼굴을 찌푸린다. 이 아이 어디서 데려왔어요? 괜찮아요. 제가 밥 사줄게요. 설아는 토미를 구석자리에 앉힌다. 김치찌개 2개를 주문한다. 음식이 나온다. 토미는 손도 씻지 않고 숟가락을 든다. 그리고 먹는다. 미친 듯이 먹는다. 입 안에 가득 넣고 씹지도 않고 삼킨다. 뜨거워서 혀를 대는데도 멈추지 않는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참는다. 그 아이는 얼마나 굶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토미가 밥을 다 먹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설아를 똑바로 본다.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담긴다. 설아는 웃는다. 억지로. 그리고 묻는다. 너 이름이 뭐니? 서토미요. 가족은? 토미는 고개를 젓는다. 없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요. 언제?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설아의 가슴이 찢어진다. 이 아이는 기억조차 없다. 부모가 죽은 게 언제인지도 모른다. 지금 어디서 자? 길에서요. 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녀는 토미의 손을 잡는다. 우리 집에 가자. 오늘만이라도. 토미는 놀란다. 뭐예요? 그냥 내가 너를 혼자 두기 싫어서. 토미는 울음을 터뜨린다. 처음으로 소리내서. 그의 작은 몸이 떨린다. 설아는 그를 끌어안는다. 그리고 속삭인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설아는 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이 아이가 들고 있던 그 엿, 목 뒤에 그 흉터. 모든 게 불가능하다. 모든 게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설아는 느낀다. 이 아이는 우연히 온 게 아니라고. 설아의 아파트는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22층 창문 너머로 대구 시내가 내려다 보이지만 커튼은 항상 쳐져 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올 수 없다. 이 집은 10년 전에 멈춰버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토미는 멈춘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다. 집 안 공기가 다르다. 무겁다. 슬픔이 벽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들어와. 설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린다. 그녀는 토미를 안으로 이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토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춘다. 벽에 걸린 액자. 소년 하나가 웃고 있다. 5살쯤 돼 보인다. 환하게 웃는 얼굴.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져 있다. 손에는 뭔가 들고 있다. 사탕처럼 보이는 것. 토미는 그 사진 앞에서 숨이 막힌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가슴이 아프다. 눈물이 날 것 같다. 우리 아들이야. 설아가 뒤에서 말한다. 목소리에 금이 간다. 윤수. 10살 전에 떠났어. 토미는 고개를 돌린다. 설아를 본다. 그녀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새겨져 있다. 주름이 깊다. 눈가는 항상 부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입술은 웃을 줄 모르는 것처럼 굳어 있다. 사고였어. 차 사고. 설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 그날을 떠올리면 숨이 멎는다. 지금도 밤마다 꿈에 나온다. 피냄새, 구급차 소리. 윤수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놓는 순간 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냥 서 있을 뿐이다. 샤워하자. 깨끗한 옷도 입히고 설아는 토미를 욕실로 데려간다. 수건을 꺼내고 옷을 준비한다. 그런데 그녀의 손이 멈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옷가지를 꺼낸다. 윤수의 옷이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옷들. 파란색 긴팔 티셔츠, 작은 청바지, 공룡 그림이 그려진 양말. 설아의 손이 떨린다. 이 옷들을 다시 꺼낼 줄은 몰랐다. 10년 동안 한 번도 만지지 않았다. 만질 수 없었다. 만지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이 옷을 입힐 아이가 있다.
토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온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설아는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말린다. 부드럽게, 천천히. 토미는 가만히 있다. 처음 느껴보는 감촉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는 느낌. 옷, 입어봐. 토미는 윤수의 옷을 입는다. 딱 맞는다. 정확하게 맞는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참는다. 마치 윤수가 돌아온 것 같다. 얼굴은 다르지만 그 크기, 그 모양, 모든 게 너무 비슷하다. 배고프지 않아? 토미는 고개를 젓는다. 아까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조금 더 먹어야 돼. 너무 말랐어. 설아는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텅 비어있다. 그녀는 10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요리할 이유가 없었다. 혼자 먹을 음식을 만들 힘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설아는 배달 앱을 연다. 치킨을 주문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윤수가 좋아했던 것. 음식이 도착하는 동안 토미는 거실을 둘러본다.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받지 않은 곳에 온 것처럼. 책장에는 책이 가득하다. 그런데 먼지가 쌓여있다. 아무도 읽지 않은 지 오래됐다. 소파에는 담요가 있다. 낡고 오래된 담요. 토미는 그것을 만진다. 부드럽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 세제 냄새가 아니다. 사람 냄새. 따뜻한 냄새. 그거 윤수가 제일 좋아했던 담요야. 설아가 뒤에서 말한다. 토미는 손을 뗀다. 미안한 표정이다. 괜찮아. 만져도 돼. 토미는 다시 담요를 만진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는 느낀다. 이 담요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마치 전에도 만져본 것 같은 느낌. 초인종이 울린다. 치킨이 도착했다. 설아는 문을 열고 음식을 받는다. 토미와 함께 식탁에 앉는다. 많이 먹어. 토미는 천천히 먹는다. 이번엔 아까처럼 급하게 먹지 않는다. 씹는다. 맛을 느낀다. 그리고 문득 생각한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맛을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다고. 설아는 토미를 지켜본다. 그가 먹는 모습, 숨 쉬는 모습, 눈을 깜빡이는 모습. 모든 게 윤수를 떠올리게 한다. 아니, 정확히는 윤수가 아니다. 하지만 뭔가가 있다.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 같은 것. 토미야. 네? 너 정말 기억이 안 나? 부모님 얼굴도? 토미는 고개를 젓는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친다.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우는 소리, 차 소리, 그리고 하얀 빛. 설아의 심장이 철렁한다. 차 소리? 네. 크게 부딪히는 소리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설아는 숨을 들이쉰다. 그 꿈, 그 기억. 혹시 그것도 윤수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 사탕 말이야. 그 아저씨가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줬어? 토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조청을 끓이고 식으면 손으로 모양을 만들래요. 그리고 여기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요. 토미는 손가락으로 공중의 동작을 보여준다. 설아는 얼어붙는다. 그 동작. 정확히 윤수가 했던 동작이다.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방식으로 누르는 것. 그 아저씨 얼굴 기억나? 아니요. 어두웠어요. 항상 밤에만 나타났어요. 설아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무섭다. 진실이 무섭다. 밤이 깊어진다. 설아는 토미에게 윤수의 방을 내준다. 10년 동안 잠겨있던 방.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방.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하다. 모든 것이 그대로다. 침대, 책상, 장난감, 그림책. 먼지만 쌓였을 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토미는 방 안으로 들어간다. 천천히. 그리고 침대에 앉는다. 설아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본다. 오늘은 여기서 자. 편하게 자도 돼. 감사합니다. 설아는 문을 닫으려다 멈춘다. 토미야. 네? 나 너를 지켜줄게. 약속할게. 토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으로 미소 짓는다. 작고 약한 미소지만 진짜 미소다. 설아는 문을 닫는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간다. 침대에 눕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려온다. 왜 토미는 윤수의 레시피를 알고 있을까? 왜 목에 같은 흉터가 있을까? 왜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설아는 천장을 본다. 그리고 속삭인다. 윤수야, 이게 뭐니? 네가 보낸 거니? 대답은 없다. 하지만 설아는 느낀다. 뭔가 시작됐다는 것을. 뭔가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 토미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린다. 설아는 일어나 문을 연다. 살며시. 토미가 자면서 중얼거린다. 엄마,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 목소리는 윤수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같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10년 만에 처음이다. 설아는 커튼을 열었다.
토미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부엌에서 계란을 굽는 소리가 난다. 설아는 서툴다. 손이 떨려서 기름이 튄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토미를 위해 아침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아침을. 토미가 방에서 나온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 눈이 부은 것 같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설아는 그걸 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잘 잤어? 토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설아는 묻지 않는다. 밥 먹자. 계란 좋아해? 네. 식탁에 둘이 앉는다. 계란, 김, 밥, 된장찌개. 간단하지만 따뜻한 아침이다. 토미는 젓가락을 든다. 서툴게 쥔다.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것 같다. 설아는 그의 손을 잡아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잡으면 돼. 토미의 손이 따뜻하다. 어제처럼 차갑지 않다. 설아는 안도한다. 밥을 먹는 동안 설아는 결심한다. 알아내야 한다. 토미의 비밀을. 그 사탕의 비밀을. 모든 것을. 토미야, 오늘 나랑 어디 갈 수 있어? 어디요?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도움이 필요해. 토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설아를 믿는 눈빛이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이동한다. 목적지는 수성구 한 모퉁이, 낡은 건물이 늘어선 골목이다. 설아의 손에는 봉투가 하나 있다. 윤수의 물건들이 담긴 봉투. 그들은 작은 창고 앞에 선다. 최민정 보관소라는 팻말이 걸려있다. 설아의 여동생이 관리하는 곳이다. 문을 열자 민정이 나온다. 45살, 설아보다 4살 어리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다. 언니? 민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녀는 토미를 본다. 얼어붙는다. 얼굴이 더 하얗게 질린다. 이 아이는 토미야. 잠깐 돌보고 있어. 민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눈은 토미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다. 윤수 물건들 좀 보려고. 설아의 말에 민정이 움찔한다. 왜? 갑자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민정은 안으로 안내한다. 창고 깊숙한 곳, 플라스틱 박스들이 쌓여 있다. 각 박스마다 라벨이 붙어 있다. 최윤수 2015년 3월. 설아는 박스를 연다. 손이 떨린다. 안에는 윤수의 옷, 신발, 장난감, 그림책이 가득하다. 하나씩 꺼낸다. 만질 때마다 기억이 밀려온다. 이 파란 신발은 윤수가 생일 선물로 받았던 것. 이 로봇 장난감은 윤수가 매일 안고 잤던 것. 이 그림책은 윤수가 암송할 정도로 좋아했던 것. 눈물이 난다. 참을 수 없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슬픔이 폭발한다. 토미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다. 설아의 고통을 느낀다. 가슴이 아프다. 자기 때문인 것 같다. 그때 설아의 손이 멈춘다. 박스 바닥에 작은 천 조각이 하나 있다. 낡고 더러운 천. 설아는 그것을 기억한다. 윤수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이다. 파란색 체크무늬. 설아는 그 천을 꺼낸다. 그리고 펼친다. 순간 심장이 멎는다. 천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가 찢어져 있다. 깔끔하게 잘린 게 아니라 누군가 억지로 뜯어낸 것처럼 불규칙하게 찢어져 있다. 설아는 기억을 더듬는다. 윤수가 죽던 날 이 손수건은 온전했다. 분명히 온전했다. 그럼 누가? 언제?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토미를 본다. 토미의 옷소매. 어제 봤던 그 헝겊 조각. 토미야, 내 옷 좀 볼 수 있을까? 토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설아는 토미의 왼쪽 소매 끝에 매달린 헝겊을 만진다. 파란색 체크무늬. 똑같은 분이다. 설아는 두 천을 맞춰본다. 딱 맞는다. 정확하게 맞는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설아의 몸이 얼어붙는다. 숨이 막힌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토미가 윤수의 손수건 조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언니, 민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녀도 봤다. 그 천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이게 어떻게? 설아는 대답할 수 없다. 입이 열리지 않는다. 머릿속이 하얗다.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려온다. 누가 윤수의 손수건을 찢었나? 왜 토미가 그 조각을 가지고 있나? 토미는 정말 누구인가? 설아는 토미를 본다. 토미는 겁에 질려 있다. 그는 모른다. 이 천 조각이 무엇인지, 어디서 온 건지,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토미야, 이거 어디서 났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네, 깨어났을 때부터요. 깨어났을 때? 토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병원이었어요. 하얀 방,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천 조각이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설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병원? 하얀 방? 혹시 그때가 언제였어? 모르겠어요. 나이를 몰라서. 설아는 민정을 본다. 민정의 얼굴은 창백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뭔가 숨기고 있다. 설아는 느낀다. 민정아,
언니, 뭔가 알고 있지? 민정은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눈물이 난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다. 말해. 지금 당장. 언니, 나는? 민정이 무너진다. 바닥에 주저앉는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미안해, 언니. 뭐가 미안한데? 그날, 나도 거기 있었어. 설아의 세상이 무너진다. 뭐라고? 사고 현장. 나도 있었어. 내 차가 윤수를 쳤어. 설아는 비틀거린다. 벽에 기댄다. 숨을 쉴 수 없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무슨 소리야? 민정은 울면서 말한다. 나 그때 아기를 낳았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하댔어. 숨겼어. 그리고 그날 채 아기를 태우고 있었어. 윤수를 못 봤어. 진짜 못 봤어. 그리고 부딪혔어. 나는 도망쳤어. 겁이 나서 아기를 데리고 도망쳤어. 설아는 비명을 지르고 싶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여동생이 윤수를 죽였다. 그리고 10년 동안 왔다. 그 아기가. 설아는 토미를 본다. 토미는 울고 있다.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느낀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민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미안해, 언니. 나는 괴물이야. 설아는 토미에게 다가간다. 무릎을 꿇고 그를 끌어안는다. 토미가 떨린다. 설아도 떨린다. 이 아이는 윤수를 죽인 사람의 아들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그 누구보다 무고하다. 설아는 속삭인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설아는 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설아는 사흘 동안 민정과 말을 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토미는 집에 있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설아의 마음은 찢어졌다. 이 아이를 미워해야 하나? 이 아이는 윤수를 죽인 여자의 아들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설아는 밤마다 울었다. 토미가 자고 난 뒤 욕실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몸을 떨며 심장이 터져버리길 바라며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설아는 문을 열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최설아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아동보호국에서 나왔습니다. 서톰이 어린이건으로 확인차 왔습니다. 설아의 가슴이 철렁했다. 누가 신고한 것이다. 아마 이웃 중 하나였을 것이다. 들어오세요. 여자는 집 안을 둘러봤다. 메모를 했다. 토미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여자가 토미에게 다가갔다. 안녕 토미. 나는 김지은이야. 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 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었다. 뭐 그리고 있어? 김지은이 토미의 그림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그림은 어두웠다. 검은 크레용으로 가득 채워진 배경. 그 안에 차 한 대가 뒤집혀 있었다. 차 옆에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이게 뭐니? 토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계속 그렸다. 김지은은 설아를 봤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둘은 부엌으로 이동했다. 김지은의 표정은 심각했다. 토미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이가 저를 이제 막 믿기 시작했거든요. 보호자 등록은 하셨나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하려고 했는데 서둘러야 합니다. 공식적인 보호자가 없으면 토미는 보호시설로 가야 해요. 설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토미를 보낼 수 없었다. 절대로. 일주일만 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그때까지 서류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김지은이 떠난 뒤 설아는 토미에게 다가갔다. 토미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엔 다른 그림이었다. 작은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집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이게 뭐야? 우리요. 토미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작고 수줍은 미소. 우리 집이에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아이는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자신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설아는 결심했다. 토미를 입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누구도 이 아이를 빼앗아 갈 수 없게. 하지만 먼저 알아내야 할 것들이 있었다. 민정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다. 다음 날 설아는 민정을 불러냈다. 동성로 한적한 카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 민정은 망가져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언니, 설명해. 처음부터 끝까지.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2015년 2월에 임신한 걸 알았어.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기혼자였거든. 나는 혼자 아기를 낳기로 했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설아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3월 15일. 그날 병원 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아기는 뒷좌석 카시트에 있었어. 3달밖에 안 된 아기였어. 그리고 윤수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민정의 목소리가 끊겼다. 숨을 헐떡였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어. 하지만 늦었어. 부딪혔어. 윤수가 날아갔어. 나는 차에서 내렸어. 윤수를 봤어. 피투성이었어. 움직이지 않았어. 설아는 눈을 감았다.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다. 윤수의 작은 몸이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내 아기가 울었어. 뒷좌석에서 울어댔어. 나는 패닉에 빠졌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 누군가 경찰을 불렀어. 나는 도망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설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떻게 네 조카를 쳐놓고 도망칠 수 있어? 어떻게 10년 동안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어? 민정은 울었다.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미안해. 매일 죽고 싶었어. 매일 언니 앞에 무릎 꿇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차가 없었어. 그 아기는 어떻게 됐어? 토미는? 민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키울 수 없었어. 나는 일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병원에 버렸어. 몇 달 후에 아기를 놓고 도망쳤어. 설아는 숨을 참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손이 떨렸다. 민정을 때리고 싶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그럼 토미는 어떻게 살았어? 거리에서? 모르겠어. 추적하지 않았어. 못했어. 너무 겁이 났어. 설아는 일어섰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언니, 다신 나타나지 마. 설아는 카페를 나왔다. 거리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마셨다. 배가 타는 것 같았다. 심장이 깨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아는 한 장소에 들렀다. 수성목 근처 작은 가게. 옛날 과자 한과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주인 할머니가 설아를 알아봤다. 오랜만이네요, 손님.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왔었어요, 아들이랑.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 귀여운 아드님. 조청 사탕 좋아하던 아이. 혹시 그 조청 지금도 파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때 쓰던 쌀려 쓴 특별한 거였어요. 안봉에서만 나는 건데 그 농장이 문을 닫았어요. 10년 전에. 설아의 심장이 멎었다. 그럼 지금은 아무도 그걸로 사탕을 못 만들어요? 네, 불가능하죠. 그 맛은 더 이상 없어요. 설아는 집으로 돌아왔다. 토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설아는 그 옆에 앉았다. 토미야. 네? 그 사탕 만드는 방법 정확하게 기억해? 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기억해요. 언제 배웠어? 꿈에서요. 설아는 숨을 들이쉬었다. 꿈? 네, 자주 꿔요.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줘요.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잊지 마. 그러면서요. 설아는 토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토미는 설아를 쓰다듬었다. 작은 손으로.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하지만 설아는 알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모든 게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설아는 토미를 데리고 동성로 전통시장으로 갔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다. 떡볶이 냄새, 튀김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토미는 설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사람이 많으면 불안해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설아가 토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시장 한쪽 구석, 오래된 사진관 앞에 섰다. 추억 사진관이라는 낡은 간판. 설아는 이곳을 알고 있었다. 민정이 예전에 말했던 곳이다. 사고 며칠 전 윤수를 데리고 왔던 곳.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났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 색 바랜 사진, 누렇게 변한 사진들. 카운터 뒤에서 노인 한 분이 고개를 들었다. 70대쯤 돼 보였다. 안경이 두꺼웠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래된 사진 파일 찾을 수 있을까요? 10년 전 거요. 노인은 눈썹을 올렸다. 10년 전이요? 힘들 겁니다. 언제쯤이죠? 2015년 3월. 노인은 뒤로 돌아 오래된 서랍을 뒤졌다. 한참을 찾더니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때쯤이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노인은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설아는 3월 10일 폴더를 열었다. 사진들이 나타났다.
시장 풍경, 사람들, 아이들, 그리고 그 안에 윤수가 있었다. 설아의 숨이 멎었다. 윤수가 떡볶이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손에 꼬치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 그 눈빛. 설아는 10년 만에 아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설아는 뭔가를 발견했다. 사진 왼쪽 구석, 흐릿하게 보이는 작은 형체. 설아는 사진을 확대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거기에 토미가 있었다. 정확히 지금의 토미와 똑같은 모습. 같은 키, 같은 체구, 심지어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토미는 윤수 뒤편 약 2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윤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설아의 손이 떨렸다. 마우스를 놓칠 뻔했다. 이게 어떻게? 토미도 화면을 봤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예요? 설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건 불가능했다. 토미는 그때 겨우 3달 된 아기였다. 사진 속 아이는 5살이었다. 말이 안 됐다. 사진 파일 정보 좀 봐주시겠어요? 노인은 파일을 클릭했다. 메타데이터가 나타났다. 촬영 날짜 2015년 3월 10일 촬영 시간 오후 3시 47분 카메라 캐논 EOS 5D 모든 게 정확했다. 조작된 흔적이 없었다. 이 사진 원본 있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원본은 손님들께 다 드렸어요. 이건 백업 파일이에요. 설아는 사진을 USB에 복사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실패했다. 겨우 복사를 마치고 사진관을 나왔다. 거리에서 설아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다. 토미는 옆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설아를 봤다. 아줌마, 저 이상한 거예요? 설아는 토미를 껴안았다. 아니야, 너는 이상하지 않아. 절대로. 하지만 설아는 알았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시간이 맞지 않았다. 논리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아는 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윤수의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 이정훈 경감. 다음날 아침 설아는 토미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중부경찰서로 향했다. 접수대에서 이정훈을 찾았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50대 초반, 머리가 반백이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최설아 씨죠? 기억합니다. 기억하세요? 윤수 사건 잊을 수 없죠? 미제로 남은 사건이니까요. 설아의 심장이 철렁했다. 미제요? 무슨? 앉으시죠. 그들은 작은 면담실로 들어갔다. 이정우는 파일을 하나 꺼냈다. 오래되고 낡은 파일이었다. 윤수 군 사건은 뺑소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어떤 점들이요? 첫째, 현장에 2명의 아이 혈흔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숨을 삼켰다. 2명이요? 네. 윤수 군의 것과 다른 1명의 것. DNA 검사 결과 서로 혈연 관계가 있었어요. 사촌 정도로 추정됐죠. 설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정의 아기, 토미. 둘째, 사고 차량에서 아기 카시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없었어요. 운전자도 도주했고요. 차량은요? 며칠 뒤 강변에서 발견됐습니다. 불탄 채로.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었죠. 설아는 눈을 감았다. 민정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셋째,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요? 이정훈은 파일을 넘겼다. 몇몇 사람들이 말하길 사고 직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고 하댔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가 뭔가를 주었다고 해댔죠. 그리고 사라졌다고. 뭘 주었는데요? 모릅니다. 아무도 정확히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목격자는 그게 천 조각 같았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숨이 막혔다. 윤수의 손수건, 그 천 조각. 그 남자는요? 찾지 못했습니다. CCTV에도 안 잡혔어요. 마치 유령처럼. 이정우는 설아를 똑바로 봤다. 최설아 씨, 왜 갑자기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시는 거죠? 설아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컴퓨터에 꽂고 사진을 보여줬다. 이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사고 닷새 전 사진입니다. 윤수 뒤에 있는 아이 보이시죠? 이 아이가 누군가요?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예요. 서토미, 민정 언니 아들이에요. 이정훈은 사진을 확대했다.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그때 3달이었다면 저도 압니다.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사진이 여기 있어요. 이정훈은 의자에 기댔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파일 조작 가능성은요? 확인했어요. 메타데이터 정상이에요. 조작 흔적 없어요. 이정훈은 한숨을 쉬었다. 최설아 씨, 이건 제 관할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뭔데요? 이 사건은 단순 뺑소니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게 숨겨져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숨겨져 있을 겁니다. 설아는 경찰서를 나왔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질문들이 끝없이 솟아났다. 그 검은 옷의 남자는 누구인가? 왜 1000조각을 가져갔나? 사진 속 토미는 정말 토미가 맞는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 집으로 가는 길 설아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설아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차분했다. 누구세요? 그 아이 서토미 말입니다. 설아의 심장이 멎었다. 당신이 누군데 토미를 알아요? 그 아이는 토미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다. 설아는 얼어붙었다. 차 안에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 토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원하지 않았다. 설아와 토미가 함께 있는 것을. 설아는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 전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 아이는 토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가? 토미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설아는 토미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다. 창밖을 볼 때마다 수상한 차가 있는 것 같았다. 아파트 복도를 지날 때마다 발소리가 뒤따르는 것 같았다. 토미는 그런 설아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아줌마, 괜찮아요? 설아는 억지로 웃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토미는 알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설아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중년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설아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물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수라고 합니다. 전직 경찰입니다. 최설아 씨와 얘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설아의 가슴이 철렁했다. 전화했던 그 사람일까? 무슨 일인데요? 서토미 어린이에 관한 일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설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잠깐만요. 설아는 토미를 방에 들여보냈다. 토미야, 방에서 나오면 안 돼. 알았지? 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겁먹은 표정이었다. 설아는 문을 열었다. 박민수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날카로웠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박민수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낡고 오래된 파일이었다. 저는 10년 전 윤수 군 사건을 비공식적으로 추적했던 사람입니다. 비공식적으로요? 네. 공식 조사에서 많은 부분이 은폐됐거든요. 설아는 숨을 삼켰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민수는 파일을 펼쳤다. 안에는 사진들과 문서들이 가득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는 2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정 씨의 차,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목격자들이 본 검은색 세단. 검은색 세단이요? 네. 사고 직후 나타났다가 사라진 차입니다. CCTV에 잡히지 않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피한 것처럼. 설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차 주인이 누군가요? 박민수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흐릿한 사진이었다.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실루엣은 보였다. 이 사람이 사고 현장에서 뭔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어떤 아이요? 민정 씨의 아기입니다. 서토미. 설아는 숨이 막혔다. 왜요? 왜 토미를 데려갔어요? 그걸 알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박민수는 다른 문서를 꺼냈다. 병원 기록지였다. 사고 당일 대구 의료원 응급실에 2명의 아이가 실려왔습니다. 윤수군은 사망했고 다른 아이는 살았습니다. 설아는 문서를 들여다봤다. 손이 떨렸다. 그 아이가 토미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요? 아기의 상처 패턴입니다. 차 사고로 인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오래된 상처들이었습니다. 학대 흔적이었죠. 설아는 입을 막았다. 그럼 토미는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는 사고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민수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번엔 DNA 검사 결과지였다. 병원에서 비밀리에 DNA 검사를 했습니다. 윤수 군과 그 아기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박민수는 설아를 똑바로 봤다. 혈연 관계가 있었습니다. 삼촌과 조카 관계. 설아는 눈을 감았다. 그럼 토미는 정말 민정의 아들이 맞다. 윤수의 사촌이 맞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설아는 눈을 떴다. 또요? 검사 결과에 이상치가 있었어요. 유전자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한 몸인 것처럼. 설아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뜻이에요? 키메라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
한 경우죠.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설아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민정 언니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박민수는 파일을 덮었다. 최설아 씨,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숨겼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박민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설아는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작은 열쇠가 하나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대구의료원 지하 보관소 열쇠입니다. 거기에 윤수군 사건의 모든 증거가 보관되어 있어요. 공식 기록에는 없는 것들도요. 설아는 열쇠를 꼭 쥐었다.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킬 권리도요. 박민수는 일어났다. 조심하세요.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요? 왜 진실을 숨기려는 거예요? 박민수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건 당신이 직접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뭔데요? 서톰이라는 이름. 그건 가짜입니다. 그 아이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어요. 박민수는 떠났다. 설아는 열쇠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토미가 잠든 후 설아는 병원으로 향했다. 대구의료원은 조용했다. 야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설아는 지하로 내려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보관소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꽂았다. 문이 열렸다. 안은 차갑고 습했다. 선반에는 박스들이 가득했다. 설아는 손전등을 켰다. 최윤수 2015라고 쓰인 박스를 찾았다.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파일들과 봉투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의 봉투가 눈에 띄었다. 미분석 DNA 샘플이라고 적혀 있었다. 설아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검사 의뢰서가 있었다.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샘플 제공자 최민정 검사 대상. 신원 미상 남아 설아의 손이 떨렸다. 그 아래 메모가 있었다. 검사 중단됨. 상부 지시. 이유 불명. 설아는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검사를 막았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이었다. 설아는 재빨리 봉투를 챙겨 뛰었다. 복도를 달렸다. 계단을 올라갔다.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타고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설아는 알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토미의 진짜 정체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설아는 병원에서 가져온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다. 새벽 3시. 토미는 자고 있었다. 아파트는 죽은 듯 조용했다. 설아의 손은 계속 떨렸다. 봉투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설아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문서가 있었다. 혈액 검사 결과, 엑스레이 사진, 그리고 한 장의 편지. 설아는 편지를 펼쳤다. 송을시로 쓰여 있었다. 민정의 필체였다. 언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언니가 진실을 알았다는 뜻이겠죠. 나는 괴물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괴물. 2015년 3월 15일 나는 윤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기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모르는 게 있어요. 내 아기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둘이었어요. 쌍둥이였어요. 한 명은 사산이었고 한 명은 살았어요. 의사들은 살아남은 아기가 자궁에서 죽은 아기를 흡수했다고 됐어요. 키메라라고 불렀어요. 나는 그 아기를 볼 수 없었어요. 볼 때마다 죽은 아기가 보였거든요. 살아남은 아기 안에 죽은 아기가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버렸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 아기를 데려갔어요. 사고 현장에 나타났던 그 남자가. 그는 내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하다. 두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사라졌어요. 아기와 함께.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나는 언니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내 아들도 버렸어요. 나는 살 자격이 없어요.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을 거예요. 토미를 부탁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민정설아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몸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민정이 죽으려 한다. 설아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설아는 차 열쇠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민정의 집으로 향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다. 민정의 원룸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설아는 문을 발로 찼다. 한 번, 두 번.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설아는 불을 켰다. 민정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목에서 피가 흘렀다. 옆에는 빈 약병들이 널려 있었다. 민정아! 설아는 민정을 흔들었다. 맥박을 확인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다.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설아는 민정의 상처를 압박했다. 피가 손에 묻었다. 따뜻했다. 죽지마. 제발 죽지마. 설아는 울면서 속삭였다. 민정은 미약하게 눈을 떴다. 언니, 말하지마. 힘아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그러니까 죽지마. 구급차가 도착했다. 민정을 실어 갔다. 설아도 함께 탔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민정을 데려갔다. 설아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아직 민정의 피가 묻어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제때 발견하셔서 다행이에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정의 병실로 들어갔다. 민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설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왜 살렸어? 민정이 먼저 말했다. 죽게 놔뒀어야 했어.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언니 아들을 죽였어. 그리고 내 아들도 버렸어. 나는 살 자격이 없어. 그래. 설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평했다. 너는 살 자격이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정이 울었다. 하지만 토미는 살 자격이 있어. 그리고 토미는 네가 필요해. 나를? 네오만이 토미의 생물학적 엄마야. 너만이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 민정은 얼굴을 가렸다.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알아. 하지만 토미는 알아야 해. 자기가 누군지. 설아는 일어섰다. 회복되면 토미한테 와. 모든 걸 말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설아는 병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이 트고 있었다. 설아는 녹초가 되어 있었다. 몸도 마음도. 아파트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토미가 없었다. 설아의 심장이 멎었다. 토미야. 대답이 없었다. 방을 확인했다. 화장실을 확인했다. 어디에도 없었다.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있었다. 아줌마? 나 때문에 아줌마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나 때문에 아줌마가 우는 거 알아요. 그래서 떠나요. 아줌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고마웠어요. 토미 설아는 쪽지를 쥐었다. 손이 떨렸다. 안 돼. 설아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거리로 나갔다. 토미야! 토미야!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설아는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렸다. 토미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공원, 놀이터, 편의점,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설아는 깨달았다. 토미가 처음 만났던 곳, 그 신호등. 설아는 그곳으로 달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신호등 앞에 도착했다. 토미가 거기 있었다. 맨발로. 손에 사탕을 쥐고 차들에게 사탕을 팔고 있었다. 사탕 드실래요? 토미의 목소리는 떨렸다. 울고 있었다. 설아는 토미에게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토미를 끌어안았다. 왜 나간 거야? 왜? 토미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줌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아니야. 설아는 토미를 더 세게 안았다. 리오는 내가 숨 쉬는 이유야. 너는 내가 사는 이유야. 정말요? 정말이야. 설아는 토미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토미는 설아에게 매달렸다. 두 사람은 신호등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차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설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그것만이 의미가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설아의 아파트는 변했다. 커튼은 항상 열려 있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거실에는 토미의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냉장고에는 가족 사진이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설아와 토미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법원 심리는 길었다. 설아는 토미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해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민정은 친권을 포기했다.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설아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받아들였다. 토미는 이제 학교에 다녔다. 초등학교 1학년. 처음 며칠은 힘들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말이 없었다. 혼자만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 친구가 생겼다. 웃음이 많아졌다. 밤에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설아와 토미는 수성못으로 소풍을 갔다. 날씨가 좋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설아가 준비한 김밥을 먹었다. 토미는 맛있다며 계속 먹었다. 아줌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설아는 토미를 보며 미소 지었다. 토미의 얼굴에는 살이 올랐다. 더 이상 앙상하지 않았다. 눈에는 생기가 돌았다. 토미야, 네? 너한테 줄 게 있어. 설아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토미는 궁금한 눈으로 상자를 받았다. 열어봐. 토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목걸이가 하나 있었다.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펜던트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최소한. 토미는 펜던트를 들여다봤다. 이게 뭐예요? 너의 새 이름이야. 토미는 설아를 봤다. 새 이름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한, 돌아온 아이라는 뜻이야. 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정말 아줌마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설아는 토미를 끌어안았다. 넌 이미 내 아들이야. 서한아. 토미는 아니 서한은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수성못 위로 햇빛이 반짝였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설아는 서한을 재웠다.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서한아. 잘 자요, 야 엄마. 그리고 선점의 관의 뒤 사이에 서한이 설아를 엄마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다. 설아의 가슴이 뭉클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설아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액자를 꺼냈다. 윤수의 마지막 편지가 담긴 액자. 엄마, 내가 돌아올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 가져올게. 설아는 편지를 쓰다듬었다. 윤수야, 설아는 속삭였다. 너는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기다렸던 그 모습으로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너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왔어. 서한이를 통해서. 설아는 창밖을 봤다. 서한이는 내 사촌이야. 네가 살았다면 제일 친한 친구가 됐을 거야. 설아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 나는 깨달았어. 너를 잃은 건 내 인생 최고의 아픔이었어.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서한이에게 데려갔어. 설아는 편지를 액자에 다시 넣었다. 서한이는 외로웠어. 버려졌어.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 너처럼. 설아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다. 하지만 나는 서한이를 원해. 나는 서한이가 필요해. 그리고 서한이도 나를 필요로 해. 설아는 액자를 선반에 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윤수야, 고마워. 서한이를 나에게 보내줘서. 설아는 방으로 돌아갔다. 서한이 자는 모습을 봤다. 평화로운 얼굴.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 얼굴. 설아는 옆에 누웠다. 서한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날 밤 설아는 꿈을 꿨다. 윤수가 나타났다. 5살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윤수야. 설아는 윤수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윤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반 엄마. 나는 이제 가야 해요. 어디로? 멀리요? 하지만 괜찮아요. 윤수는 미소 지었다.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서한이가 있잖아요. 설아는 울었다. 하지만 너를 잊고 싶지 않아. 안 잊어도 돼요. 나는 항상 엄마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윤수가 뒤돌아섰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윤수야. 윤수는 빛 속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설아는 눈을 떴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옆에서 서한이 뒤척였다. 엄마? 응, 서한아. 악몽 꿨어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좋은 꿈 꿨어. 서한은 설아에게 다가왔다. 설아의 품에 안겼다. 나도 좋은 꿈 꿨어요. 무슨 꿈? 오빠가 나왔어요. 설아는 멈췄다. 오빠? 네, 나보다 조금 큰 오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잘 지내, 동생아. 설아는 서한을 더 세게 안았다. 그 오빠가 뭐라고 따라했어? 엄마를 잘 돌봐달래요.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달래요. 설아는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래, 엄마 잘 돌봐줄 거지?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안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서한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계란과 토스트. 간단하지만 따뜻한 아침. 오늘 뭐 할래?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설아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하루 종일 같이 있자. 설아는 창밖을 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설아는 느꼈다. 행복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짜 행복을. 윤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윤수의 사랑은 남았다. 그 사랑이 설아를 서한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서한의 사랑이 설아를 다시 살아있게 했다. 설아는 서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해, 서한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설아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상실을 이긴다는 것을. 항상, 언제나.
설아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의 아이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과 연결된 아이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은 정말 복수보다 강한가? 용서는 정말 치유를 가져오는가? 때로는 우리가 잃은 것이 우리를 새로운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고통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아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윤수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사랑은 다른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오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과거에 갇혀 있을 것인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설아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